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26일과 27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끝으로 4월 2일부터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는데요. 각 당의 최종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강원도는 선거구 획정과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선거 역시 깜깜이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4.15 총선 강원도 주요 정당 선거 전략과 후보자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통합당 모두 좀 기자회견 갖고 총선 전략을 발표했잖아요. 먼저 좀 양당 총선 전략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수 교체론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지난 그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방선거 승리에 이어 이번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기게 되면 네. 명실공히 집권 여당으로서의 채무를 갖춘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고 나왔는데요. 가장 내세웠던 구호 중에 눈에 띄는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7명과 1명의 네. 대다수 지금 야당, 통합당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무능론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나아지 않고 있는 문제, 그다음 선거구 획정이 누더기가 된 문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무능력한 현역 의원들에 있어서의 역량이 보여준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교체를 통해 가지고 힘 있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강원도 바꾸기에 나서겠다. 네. 이러한 기조와 목표를 가지고 현재 원팀 전략으로 돌입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좀 어떤 전략을 내세우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선거를 아마 3가지 정도로 규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정권 심판론, 두 번째가 이제 강원도 소외론, 세 번째가 이제 강원도 현안에 대한 무대접론. 아마 이 3가지를 주요 쟁점화 시키면서 이슈 파이팅을 도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무슨 오색 케이블카 무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백두대간 송전탑 건설 문제, 그다음에 군부대 이전, 동계올림픽 시설물 사후 활용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굉장히 좀 홀대받고 있고 소외받고 있고 또 타 지역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라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네. 이 점을 아마 좀 부각시키면서 파고들 생각을 가진 것으로 저는 분석이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미래통합당도 단순하게 이제 강원도에서는 이제 일정당이지만 전국적으로 이제 이른바 어떤 그 대한정당을 넘어서는 수권정당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뭘 하겠다 정도를 이제 청사진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강원도 뭐 규제개혁 특별기구를 조성한다든가, 뭐 네. 그다음에 적경지역 SOC 확충과 관광배트 사업 추진 뭐 이런 그 공약들을 내걸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얼마만큼 공감을 갖고 수긍해주고 그러면 당신들이 어떤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일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표심을 줄 것인지, 네. 이 대목이 좀 이제 아마 주목이 될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미래통합당은 3가지 정도의 이제 키워드로 이번 총선을 치를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여야 모두 이번 총선에서 각각 좀 목표하는 의석수가 있을 텐데요. 좀 두 분은 이번 선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또 각 당 내부 분위기도 좀 궁금하고요. 먼저 수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과거의 추세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네. 이제 과거의 어떤 그 추세를 분석하면서 오늘의 현상을 저희가 예측하는 게 옳은 방법이니까 2004년에 그 탄핵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그 열린우리당이 제1당이 150석까지 하는 상황에서도 네. 강원도는 6대2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정당이 6개,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이 2개 했고, 19대에는 양쪽에 약간 좀 균형이 좀 잡히긴 했어도 여기는 19대 때는 거의 강원도 싹쓸이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여기가 보수의 프레임이 있는 곳이 맞긴 한데, 과연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 지방선거에는 여당이 거의 이제 또 말 그대로 스윙보트 하다시피 싹쓸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그렇다면 이번 총선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저는 놓고 볼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추세를 놓고 봤을 때 미래통합당이 아마 최소한 5석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제 다만 이 선거라는 게, 총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정심판을 띠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이제 이 방역 문제라든가 이 부분을 도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문제,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이제 좀 약간 그 평가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 또한 보수 진영의 약진이 좀 있어서 아마 전체적인 8석을 놓고 본다면은 한 5대3 정도의 저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수영 소장님께서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한 5석 정도 확보할 것이다 보고 계시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제가 보는 견해보다도 현재 네. 민주당에서 내걸었던 구호가 지금 5석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내놓고 네. 지금 총선 전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대1의 구도에서 5대3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는 선거를 승리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이 전략을 보자고 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유리한 지형에서 현재 링에 오른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코로나 전국이긴 하지만 오히려 대통령 지지도는 무려 49%에 육박하는 이러한 기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선거라고 하는 것들이 총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국정에 대한 평가와 심판에 대한 성격이 강한 네. 속에서 비롯된다고 봤을 때 결코 불리한 환경이 오히려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들이 있는데요. 강원 중부, 원주를 비롯한 강원 남부권까지 이광재 등판론이 현실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원주의 현역 의원이 한 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송기 의원이 가지고 있는데 원주 2석과 그리고 강원 남부까지 노려보고 있는 것들이고 가장 이번 선거의 빅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춘천의 선거구 네. 같은 경우에도 가불 지역 나오는데요. 전국적 인물로 되었죠. 김진태 의원과 허영 도당위원장하고 충돌이 있고요. 네. 또 한기호 후보와 정만호 후보 있고 또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가장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사자구도가 되면서 오히려 민주당 그 지지율이 무려 4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노려볼 만한 욕심낼 만한 그런 선거를 상황에서 치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26일부터 좀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지금 여야 양당의 대진표가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거구별로 좀 어떤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졌는지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또 이번 이슈 토크에서는 출연자 두 분의 주관적인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원주 갑을부터 살펴볼까요? 최수영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그 원주갑은 지금 뭐 강원도를 떠나서 전국적인 이제 빅 이슈가 되는 이제 선거구로 떠올랐습니다. 아주 핫한 선거가 되어버렸는데 네. 그도 그럴 것이 노무현 정권을 이제 상징하는 이광재 전 지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왔고, 그다음에 MB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춘추관장과 대변인을 역임한 이제 박정하 전 네. 그 대변인이 이제 통합당 후보로 나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가는 상징성이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구정권 그러니까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을 대표하는 정권의 이제 그 상징하는 사람들의 대결도 대결이지만 이 사람들이 가져온 또 삶의 궤적이 좀 학력이라든가 뭔가 네. 하여튼 게 대척점에 좀 서 있어요. 그래서 더 이제 유권자들의 대중의 흥미를 끌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그 무소속 후보가 지난번에 아주 아깝게 낙선한 무소속 후보가 네. 여기에 지금 출사표를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기본적으로 총선이라는 거는 어떤 그 인물론으로 갈 수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당이 먼저 보이는 선거이기 때문에 부소속 후보의 약진 여부가 저는 굉장히 관심사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 두 분의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중앙 정치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굉장히 관심이 끄는 게, 왜냐하면 이광재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많이 승리하게 되면 대권 후보 반열로도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박정하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승리한다 그러면은 어떤 그 미래통합당 내에 있는 어떤 그런 그 권력 구도, 그러니까 뭐 친황이라든지 친이라든지 이런 권력 구도의 재편에서 약간 균열점을 가져올 수도 있는 하나의 그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이제 끄는 거고요. 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을은 지금 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다른 세 번째 이제 결승전의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어쨌든 표가 그때 굉장히 서로가 박빙의 승부 서로가 이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을의 선거구는 유일한 지금 여당 후보인 송기현 후보가 과연 수성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이강우 전 의원이 권토 중례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을 끌기 때문에 어쨌든 원주의 갑을 선거구는 강원도 내 뭐 다른 선거구도 관심이겠습니다만은 유독 어떤 그 이 중앙 정치와 강원 정치의 어떤 그런 경계선상에서 더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아주 핫한 지역구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나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갑 지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주목되는 그 내용들이 현재 그 준비가 되고 있는 이광재 지사하고 그리고 박정하 의원인데요. 저는 가장 큰 변수를 무소속으로 이번에 출마한 권성중 후보로 네. 보고 있습니다. 권성중 후보가 잘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총선에서 134표 차 간발의 차이로 지는 관계로 해가지고 원주 시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4년 동안 텃밭을 일궈왔던 것들이고, 그랬기 때문에 권성중 의원이 당락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10% 이상이 넘어가는 상당한
득표력을 차지한다고 한다면 네. 전체 우리가 예상 외의 결과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건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TV 토론회가 본격화되고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의 무소속 의원의 약진의 정도가 이번 투표에 상당한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갑 지역으로 기업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정면 인구가 2,000명이었는데 현재 2만 명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인구가 물론 유입된 인구도 있지만 이 지역에서 유출된 인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매치가 된 부분들이어서 결코 송기현 의원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 역시도 한편으로 빅 매치가 좀 예상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선거구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 또 선거구 획정 최대 피해 지역이라고도 불리는 춘천 철원하청 양구 가불인데요. 이곳은 또 전국적으로도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이곳은 좀 상황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수호자라고 자칭을 했던 김진태 의원이 여기서 지금 3선 의원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힘있는 3선 의원이라고 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에 맞서 허영 의원 같은 경우는 춘천의 품격을 높이는 정치인을 뽑아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맞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두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강점보다도 서로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보완하느냐가 이번에 그 당락이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네. 이 김진태 의원은 전국적 인물이 됐지만 매우 비호감도가 또한 높은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근데 춘천 같은 경우는 젊은 층도 많이 있고 공무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서 네. 이 표심의 향방이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허영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계속 시달렸던 게 본선 경쟁이거든요. 결국 김진태 의원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이 지역에서의 당락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이제 을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만 6천 명이 지금 철원, 화천, 양구하고 통합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이 양구 인구가 2만 2천 정도밖에 되지 않는 데 비해서 춘천 을 지역이 5만 6천 명이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이 신도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도 있지만 상당수가 신도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젊은 층과 공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들에 있어서의 투표 이 향방이 현재 출마하고 있는 안보 전문가를 표방하고 있는 한기호 의원과 네. 경제부지사를 지냈던 이 경제 전문가를 표방하고 있는 정만호 후보 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 소장님께서는 이 춘천 지역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갑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약간 이 상징성이 있는 또 대결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아주 그 가장 우익 쪽으로 분류되는 극우 쪽으로 분류되는 김진태 의원의 대결과, 그리고 이제 어쨌든 허영 위원장은 아주 보수에서 진보에서도 대부라고 불려지는 김근태 의원의 이제 보좌관을 역임을 했거든요. 네. 이런 이제 분들의 대결이라서 아주 어떤 이념 지형적 대결과 함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갑의 선거의 그 결과가 춘천의 이제 그 약간 이념 지형의 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을이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지역 대표성 문제에서는 조금 문제가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춘천 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철원, 화천, 양구가 다 붙어 있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구 획정의 가장 큰 피해자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높은데, 이것 때문에 저는 투표율 저하가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 대표성이라는 데 대한 어떤 주민들이 동의하지 못한다면은 과연 여기에 내가 투표 참여 의혹에 동인이 생기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양 후보의 10년 만에 리턴 매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 그것도 한번 주목이 될 대목인데, 어찌됐건 가장 큰 변수는 춘천 말하자면 을 지역에 지금 북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표심과 그다음에 그분들의 선택, 그다음에 그분들의 투표장으로 향할 수 있는 그 의혹들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가, 이게 저는 가장 큰 을에는 핵심 키워드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큰 현안이 국방계획 입점용으로 해야지고 이 지역 네. 황폐화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날카롭게 현재 주민들이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요구 사항도 많고, 또 돼지 열병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타격도 심한 데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산천어 축제까지 무산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이 두 양자 후보 간에 어떻게 현실성 있는 공약과 정책을 가지고 도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강릉 선거구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좀 공천 과정에서 대규모 탈당이 이어지면서 무소속 경쟁도 치열한 지금 상황인데요. 이곳은 좀 어떨까요? 저는 어쨌든 강릉은 뭐 다 주지하다시피 무소속 후보가 지금 이례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네. 선거구고 전국적으로도 아마 이런 선거구가 저는 드물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이 무소속 후보자들이 또 군소 후보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경쟁력이 있는 지금 바로 직전 삼선 의원과 삼선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제각각 아마 내가 당선되어도 무방하다 할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거대 1, 2 양당의 그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릉 선거에서 가장 주목될 부분은 세 가지 분화, 그러니까 일종의 삼분화가 이루어졌는데 보수, 그다음에 진보, 그다음에 무소속 이렇게 나눠졌습니다만은 과연 여기에서 이제 과연 보수의 균열이 진보 정당이 그러니까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세 번째 출마하는 김경수 후보가 얼마만큼 이것을 잠식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당 지지율만을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면 상당히 큰 득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제 통합당의 이제 막바지에 공천을 받은 이제 홍윤식 후보는 과연 공조직을 얼마나 끌어오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중앙 무대에 했던 경륜을 얼마나 전복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가 가장 큰 변수 같고 무소속은 역시 그 권성동 후보가 제안한 대로 단일화 여부가 굉장히 그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또 가장 또 이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두 분이 제각각 가도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만 정말 두 분이 후보가 합친다면은 이것은 또 다른 파괴력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강릉은 끝까지 처음서 시작도 그랬지만 끝까지 아마 롤러코스터를 타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나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최 소장님이 워낙 잘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몇 가지만 덧붙이자고 한다면 중요한 분기점은 말씀하셨던 단일화의 시점이다. 네.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한다면 사적으로 갈 것이고 단일화가 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상당히 향방을 좌우할 것 같은데요. 이 투표용지가 찍기 전까지 이 단일화를 해야 효과가 극대화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별로 남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릉 선거에서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승리하는 후보에게는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쏠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홍인식 현 그 통합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조돼서 났기 때문에 현재 인지도랄지 아니면 대중적 신망도가 아직 네.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민주당 그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현재 예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거의 강릉의 투표 성향을 분석해 보면 35%에서 40%까지 계속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을 나타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야당 후보들이 난립하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강릉에서 민주당의 선전과 약진이 기대되는 것들이고 한편으로는 이 단일화가 야권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파괴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고 매우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나머지 선거구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뭐 이 재대결의 결과라던가 지금 무소속 후보들이 얼마나 약진할지 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공천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좀 보면 이번 총선에서 양당 후보들이 평균 연령이 50대를 훌쩍 넘고 여성 후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후보가 없고 여성 후보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참 저는 이건 좀 아쉬운 대목인데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정치가 청년과 여성에게 문호를 많이 개방하는 듯 이제 그런 추세를 가고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그 각 당의 중앙당의 공천도 여기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차 계속 후보들의 연령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높아지고 있는데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명의 여성 후보도 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을 저는 단순히 이제 강원도만의 문제로 치환할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 강원도가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은 기존 여성을 사실 이제 어떤 정치적인 동반자로 보는 게 아니라 보완제적 측면으로만 계속 본 것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통렬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여성들이 언제라도 이제 항상 상시로 진입할 수 있는 일종의 정치 예비군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인프라가 평소에 구현돼야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구호나 슬로건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이번에 좀 한번 이번 총선을 두고 우리가 한번 뼈 아프게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신성이 떨어진 공천이었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연령이 무려 지금 56세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17대 선거만 하더라도 49.7세였었는데요. 계속적으로 노령화된다는 얘기는 현역 중심이고 또 기존에 나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공천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이 재기발랄한 새로운 이 생기를 불어넣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는 점들이고 말씀해 주셨지만 여성 후보들 같은 경우는
경우는 72년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후에 단 한 명의 국회의원밖에 되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네. 매우 보수적이고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훌륭한 도의원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 의원들. 그렇기 때문에 이후라도 정말로 강원 지역에서부터라도 이 차기에서는 여성과 청년, 소외된 계층에 있어서의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들을 정말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4.15 총선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LG 헬로비전과 함께 우리 지역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 잘 알아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